스루풋 어카운팅, 스루풋 회계 기초 3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정도 이제 수준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정의를 좀 분류를 해 봤습니다. 제약이론 경영에서는 constraints, 제약, TOC에서는 그 constraint가 이제 핵심으로서 이제 그 제약이론 경영이 되어 있는데, 스루풋은 제약이 결정한다. 이런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constraint가 TOC, 그 Theory of Constraints의 약자로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 거죠. 요거는 그냥 그 TA가 constraint의 결과임을 인식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그냥 TCA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뭐 의미가 크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 레가시 코스트 어카운팅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가? 이게 현실 세계를 현재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레가시라는 게 이제 그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전통적인 이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비판적인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진부한 뭐 이런 그 얘기도 되겠습니다. 영화 제목에 무슨 레거시라는 있었어요. 그 스파이 영화에. 그 경우에 레가시라는 것은 이제 이 원조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겠죠. 고집스러운 소수가 장악할 날이 올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믿기 때문에 또한 그렇고, 또 탈레브의 스킨 인 더 게임에서 또 표현해 줬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희망은 제가 버리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약이라는 게 이렇게 좁거든요. 그래서 그 제약에 만약 생산 공장이라고 그러면은 이 제약에 이렇게 많이 제공이 쌓이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우연히 이제 이 인터넷에서 캡처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스루풋 어카운트, 제약이론 경영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시하느냐, 그 순서를 의사결정하는데, 그것은 이제 프로핏 드라이버라고 제가 그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익동인 순서라고. 그걸 TIOE 순서가 되겠습니다. 1순위는 기업의 목적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거니까 1순위는 스루풋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스루풋은 매출액에서 매출 재료비를 뺀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위해서 스루풋율이라는 것을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스루풋 나누기 매출에서 스루풋율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원가 회계를 보면 이제 매출 이익률이 되겠죠. 요거를 부가적으로 또 뽑고 있습니다. 스루풋율 상승 목표는 조직의 1순위 공동 목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스루풋을 올리는 방법은 판매 가격 인상 또는 매출에 비례하여 변동하는 변동비례서의 재료비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 근데 그 재료비 인하보다 판매 가격을 더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 그러면은, 이미 그 코로나 이후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류 가격이 이제 뭐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가격, 재료비를 낮추는 사고 방식보다는 판매량을 증가하든지 또는 이 판매 가격을 어떻게 올려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판매량 증가를 위해서는 뭐 납기 달성률을 좀 더 좋게 해서 우선 거래처로 선정이 돼야 된다든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전략 전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 순위로서 이제 그 이 I가 이 그 인베스트먼트 투자도 있습니다만은 인벤토리 이제 그 턴오버 재고 회전율을 이 순위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재 데이터들이 그 원가 회계 데이터뿐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을 계속 이용할 겁니다. 그 매출원가 나누기 기말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입니다. 전체 재고 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뭐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한데 KCC 그 결산 담당하는 대리가 개인적으로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은 이제 이 재고를 그 평균 재고로 하는데 왜 그 기말 재고로 하십니까? 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 원래 그 스캡티시즘 그 전문적 의구심을 가지고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안 믿고 시작한다. 기업이 공개하는 데이터를 그래야 이제 냉정하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희석이 돼 버린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재고자산을 부풀렸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 깎았다든지 임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기말 것만 비교를 해서 그 기준으로 계속 비교를 한다.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WCAI 회전율을 상승시킨다는 목표는 매출 증가로서 판매량 증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과잉 재고를 방지하는 관리이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요에 대응하는 생산량 조절도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영업 생산 물류에 이것도 공동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가 현실적으로 쉬울까요? 저도 조직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영업은 항상 매출 계획만 그 판매 계획만 세우기에 급급하고 생산은 생산량 계획만 연간 사업 계획하기에 급급합니다. 물류라고 제가 지금 많이 띄우고 있는데 물류를 그 조직에서 볼 때는 옛날에 그 흥찌뽕이라고 그러나요? 그 우습게 봤죠. 창고쟁이들 배우지 못한 것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라고 그 번역을 하는데 공급 사슬이죠. 그것을 미국이 다시 가져가고 있다. 리쇼어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물류가 왜 그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 물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세 가지 이 분야가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그 조직이 공동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이러려면 이제 이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고들이 그 머리가 트여져야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공동 목표가 나오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오나가 하라 그러면 되겠죠. 오나가 하라 그러면. 특히 삼성전자인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하세요. 그러면은 할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스루풋 TOC 경영적으로 한다고 선언을 한다 그러면은 모든 기업이 저는 따라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스루풋 회계의 그 마케팅으로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스루풋 회계를 그 뭐 현재 실적법으로서는 원가 회계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관리 회계로서 우리는 채택한다 하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 있다면은 특히 이제 그 제가 기대하는 데는 이제 현대중공업, 조선업인데요.
이런 곳에서 그 스르프 회계를 관리 회계로서 해준다면은 모든 기업에 확산될 확률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희망을 좀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르프 회계라고 해서 그 비용 절감을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3순위다 이게 그 대신 3순위. 가공비 플러스 판매 관리비인데 5위는 고정비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건비를 변동비로 봤는데 이것은 이제 1, 2차 산업 때 얘기고 노동 같이 설 때 얘기지만은 이 인건비는 이제는 고정비 성격입니다. 왜냐 그러면 생산량을 줄이든지 느리든지 생산직도 이제는 월급제거든요. 변동하는 거는 이제 야간 수당이나 잔업 수당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변동이 되지만 그것은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에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니다. 이제 비용은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순위입니다. 결코 원가 패러다임처럼 그 원가 절감이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순위가 조직 내 갈등 해결에 또 지름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사항을 이거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조업 재고 회전율을 2순위 공동 목표 및 평가 지표로 한다면 조직 내 갈등을 완화시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회사, 직원과 주주죠. 회사는 그 다음에 공급자의 윈윈윈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또는 내부적으로 그 영업 생산 물류의 윈윈윈은 재고 회전율 공동 목표로 물론 1순위는 스루풋 향상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결국 1순위와 2순위는 동반해서 가는 거지 따로따로 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조업이 아닌 경우 무엇을 공동 목표로 해야 되는가? 1순위 역시 스루풋입니다. 내부적으로 공동 목표 합의가 쉽지 않다면 대안은 뭐가 있겠냐? 요거는 이제 이 액세서리 같은 얘기인데 사회 인문적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 공동의 적을 만들어라. 그러면 다들 협력할 거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거로 비유를 한다면 이제 여야가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갈등 조장을 누가 하든지 언론에서 조장하든지 이제 레프트 라이트 계속 싸움질을 하고 있죠. 그 세력 싸움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여야가 합의를 해서 공동 대처를 해서 공동 목표를 해야 되냐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공동의 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 공동의 적이 누구냐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본입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정부는 그 일본을 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중적이라고 또 생각을 했었고 또 친중적인 정책을 좀 폈었죠.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공동의 적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북한이고 또한 중국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은 항상 바뀌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가 되겠죠. 회계를 얘기하면서 공동의 적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까지 한번 좀 파생적으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약이론 경영 TOC, ICO라는 데서 많이들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항의 그 레이어라고 해서 그 양파 껍질 같은 겹층, 되게 그 저항을 벗겨내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얘기인데, 이게 바퀴가 사각형 바퀴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동그란 바퀴를 쓰면 될 텐데, 석기 시대 때 얘기겠죠. 노 땡큐. 야, 이걸 써봐. 이거 스루프 회계를 써봐. TOC 경영을 해봐. 노 땡큐. 우리는 이제 원가 회계대로 이렇게 갈 거야. 야, 힘들게 지금 가고 있다, 이게.
우리 그리고 지금 매우 바쁘거든. 너 딴 거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 이게 이제 우리 그 조직의 현실 아닐까요? 엘리 골드랩 박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구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변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 나이가 먹을수록 보수적이 된다 그러고, 보수적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이제 그 꼰대고 고리타분하고 그런 거냐? 제 나이를 생각하면 전혀 아닙니다. 저는 변화를 싫어하고 저항하는 게 아니고요. 계단을 쌓아나가듯이 말하자면 튼튼하게 변화를 하고 싶을 따름인 거죠. 보수라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이어블 비전이라는 거가 그 제약이론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데, A 공동 목적, 그 갈등 구조도로 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는 GMS에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공동 목적이 영속 번영하는 회사가 된다. 이거의 그 표시는 이해관계자, 즉 고객, 직원 및 주주, 공급자의 가치를 끊임없이 크게 증가시킨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회사만이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고객도 돈을 벌고 주주도 돈을 벌고 또 납품업자도 공급자도 돈을 벌고 이런 얘기죠. 그리고 동반성장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바이어블 비전은 성장, 안정성, 하모니를 통해서 고객, 회사, 그 다음에 공급자 이 세 곳이 윈윈윈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필요 조건 논리로 보통 이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만드는 건데요. 영속 번영하는 회사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in order to, we must 이익과 판매가 매년 지수적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한편 영속 번영하는 회사가 되기 위하는 반드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거든요. 적색곡선이 있고 요거는 그 적색곡선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게, 안정성을 위하는 이제 녹색곡선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과 판매가 매년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 여기 이제 스르프 증가를 염두에 두고서 얘기하는 거죠. 읽는 방법은 we cannot do both D and D prime at the same. 요거 대립 딜레마에 대한 읽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D와 D 프라임이 동시에 공존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는 반드시 보수적인 행동을 취한다. 요건 이제 그 비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립 딜레마를 어떤 인젝션, 해결책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판매 증대에 초점을 맞춰 지속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운영이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마련해서 시행한다. 두 가지를 충족하는 방법론을 생각해낸다 이런 얘기예요.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야가 동시에 좋은 거를 해야 되겠죠. 뭐 정치적인 비유가 좀 딱 기업 경영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만은, 정부가 운영하는 이 공사 이런 데도 적용을 해도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고요. 사회적 경제라고 운영하는 상징인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국가의 핵심 대립 비유로 아까 그 구두로 얘기한 거를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로 할게요. 어, 제목 상상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그 검증 단계를 은유를 해봤어요. 은유를 해봤는데 이 생각은 이 그 은유는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또한 이 별자리를 가는 과정, 천문 등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배워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감히 비유를 해봤습니다. 신과 함께 그 저승사자들이 그 사자를 염라대왕한테 데려가는 그 과정에 3단계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째 관문이 이제 이 시리우스 별자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큰 계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첫째 관문에 험악한 사자같이 생긴 그런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이 작은 개자리하고 큰 개자리하고 이렇게 이제 또 비유를 해볼 수도 있겠어요. 여기를 일단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걸 통과를 못하면은 아니 들어갈 때부터 이제 겁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도달하는 것이 이제 오리온 별자리가 참 유명한 별자리인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자리들 아니겠어요? 이런데 이 오리온 별자리가 또 유명하죠. 이집트의 피라밋이 오리온 별자리 서 있는 대로 돼 있다 해가지고 1단계 검증 단계는 비성분 데이터 총 제조 비용을 검증하는 단계고요. 2단계가 재고자산 명세 기준 재고자산 투명성 검증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세 자리 별자리를 저는 저승사자 신과 함께 나오는 세 명의 저승사자로 또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리온 벨트짜리라고 그러죠. 이제 허리.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칼을 들고서 목을 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난 이게 별자리를 그림으로 그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혁대를 차고 있는 게 이 오리온 벨트 자리거든요. 그게 이제 다리 모양이 이렇게 이 짧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과 함께 가면은 염라대왕 앞에 현자 두 분이 또 있거든요. 알데바란이라는 데인데 이게 이제 뭐 황소자리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기준 검증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너 그동안에 이 지상에서 잘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되면은 염라대왕이 어디로 보내냐? 천국으로 보내는데 천국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있는 기업들은 향후에 기업의 수명이 다해서 기업이 몇백 년 가야죠. 또 뭐 오래도록 영속하는 기업이 돼야 되니까 회계 투명성을 통해서 다들 프레아이아데스 성단으로 가시길 희망해서 이런 은유를 은글쩍 이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를 효율적으로 산출한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을 경우에 현재 분석하는데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WCAI를 기준으로 가져가는 기업이 있고
전체 재고 자산을 그 기준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특별하게 기준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 딜레마를 해결하는 그런 갈등 구조도로 한번 또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매출원가를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는 총 제조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고 자산은 제외한다. 총 제조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고 자산은 제외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를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은 매출원가 재료비는 기초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더하기 원재료 사용 빼기 기말 말하자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기 때문이다. 총 제조 비용은 생산 투입된 재료비에 가공비를 더한 것이 상식에 맞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매출원가를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해는 매출원가는 단순하게 산출해야 하는 인식이 통용돼야 한다. 반드시. 또 매출원가는 단순하게 산출해야 하는 인식이 통용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매출원가 재료비는 기초 전체 재고 더하기 전체 이익고액 빼기 기말 전체 재고를 빼기 때문이다. WCAI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미착품과 저장품까지도 매출원가에 반영해야 계산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두로 얘기하면은요, 이 설명이, 가정 설명이, 요게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로 인식이 됩니다. 때문에 해결책은 이렇게 대립 딜레마로 하면서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책을 주입을 안 하더라도 이 기준을 뒤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등 구조도 속으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WCAI로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향후 또 근본적인 대책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스루프 손익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미래 해결책을 여기다가 좀 표현해 봤습니다. 가정, 어썸션이라고 우리가 발음하죠. 이 가정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매우 참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 철학을 하기 위해서 또 논리를 위해서는 과학을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과 반정, fals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가정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의혹이라는 말은 가급적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만약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어떤 기업의 경영 성과를 비교를 해 보니까 요거는 이제 TOE 생산성하고 현재로서는 이제 제가 이제 거꾸로 스루픈율로 좀 비교하는 게 더 직접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를 다 같이 비교하기도 합니다만은 요 자료는 이제 TOE 생산성하고 WCI 회전율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2019년에 생산성은 향상이 됐는데 재고 회전율은 떨어졌어요. 이게 역방향이고요. 2019년을 또 기점으로 해서 2020년까지 보면은 재고 회전율은 또 상승했는데 생산성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이건 분식회계 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이 가정을 회사는 반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의 경우에 반증을 하려면 생산성이 떨어졌으니까 제품 가격 하락이거나 원재료 가격 하락 등으로 입증해야 된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 재고가 주니까 재고 회전율은 증가할 것이고, 이것이 입증이 안 된다면 반증되기 전까지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기업의 문제는 이걸 넘어서 그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의 이 변화를 넘어서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이 무일관성입니다. 2018년은 상품, 제품, 제공품을 기준으로 했는데 2019년 할 때는 전체 재고자산으로 또 했어요. 2020년은 또 표기도 안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이게 분명히 이제 제가 이제 직선적으로 니들 분식회계 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담당이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는 건데, 이게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샘플 회사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면은 이거 분명히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의상 저희가 개연성 이러죠. 개연성. 조금 더 논리적인 용어로 개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제가 경영평가 지표를 이펙트 코즈 이펙트 결과 원인 결과로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양자 이론에 따르면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관찰된 입자이다. 원자는 관측에 맞는 과거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과거는 미래와 마찬가지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 과거는 구체적인 시체가 없다. 충격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미래가 원인이 되어 과거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기업 경영에 대한 재무제표 분석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고로 기업은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관찰 관점에 따라 기업의 실체, 엔티티가 존재한다. 그래서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관찰을 하면은, 관찰 분석이죠. 하면은 그 실체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원가 회계로 관찰하면은 원가 회계식으로 과거가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관찰자의 패러다임이 중요한 거다, 이거죠. 어떤 역사를 배울 때도 그렇습니다. 역사관이 중요한 겁니다. 역사관에 따라서 과거의 역사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런 점까지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주가 변동이라는 것을 한번 좀 건드려 봤습니다. 제가 이게 근본 스루프트에서는 아닌데, 현금 재무지표로 1, 2번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제가 만들어낸 건데, 현금 수익률이라는 것은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률, 이익잉여금률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주식 책을 봤을 때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 분들이 선호하는 지수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것을 선택을 한 거고요. 임팩트는 미래가치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건방지게도 아인슈타인의 E는 MC의 제곱이다. 이것을 좀 비틀어서 임팩트라고 용어를 써가지고 스루풋 곱하기 제곱 회전율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현재 분석할 때 제가 지금 현재 계속 쓰고 있습니다. 분석 및 해석, 가정 검증, 그 다음에 낚기 달성률, 이런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할 때 가정이란 전제 조건을 세웁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인 현상을 해석합니다.
해석에는 추정, 통계적 예측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검증해야 됩니다. 검증에 필요한 입증 증거를 추적할 수 없는 회계 주석은 부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증할 수 없다면 재무제표 결산을 믿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조금 어려워졌죠?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경영평가 지표가 그래서 나오거든요. 이펙트, 코즈 이펙트를 위에서 그 부제를 요즘 달고 있습니다만은 이 샘플은 이 회사는 그 재고 회전율이 증가했는데 생산성도 증가해서 동일 방향인 것 같지만은 스루풋율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스루풋율하고 비교를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은 상승을 했는데 스루풋율은 떨어졌다. 이러면은 이제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분석 경험상. 그리고 이제 TOE 생산성이 이제 증가한 것은 아마 그 운영 비용을 아꼈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 분식회계의 의미는 이제 운영 비용도 관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 좀 집중하고자 이 스루풋율하고의 비교가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 비교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임팩트가 이제 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에 대한 평가 지표로서 매출채권 회전율을 얘기를 했고, 또 매입 채무 회전율은 그 구매 부서의 측정 지표로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표현을 해서 그 경영평가 지표를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이것을 일일이 뭐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그 스루프 분석을 위해서는 이제 원가 생산성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비교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현실은 당기순이익까지 나오는데 IFRS가 적용되는 그 상장 법인에는 기타 분야의 기타 손익, 금융 손익,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손익, 이거 세 가지를 합쳐서 영업의 손익이 되겠고, 그것을 영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는 그 비율을 나타냈고, 그 법인세 차감적 순이익이 있고, 거기서 법인세 비용이 실업 법인세율도 산출을 하고,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산출해내는 그런 그 원가회계 손익 내용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고, 현금 재무지표를 나중에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총 포괄손익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이하를 좀 추가적으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이 기업마다 간단하게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아까 이 WCAI냐 전체냐 아니면 또 특별한 범위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팩터로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와 상품 매입액이라면은 분명히 이 경우에는 WCAI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됩니다. 원재료 아니죠. 참 여기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할 경우 그러는데 원재료비와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원재료비도 원재료도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네요. 이걸 제가 좀 잘못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비교 검증할 재고자산 명세가 있는데 이게 그 원재료비의 구매액과 그 다음에 상품의 매입액을 비교 검증할 데이터는 현재 공시 기준에는 표현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개별 재무제표가 아니고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검증이 여의치가 않다는 게 이제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순서가 이제 급여, 인건비부터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지급 수수료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운반 보관료가 요즘은 기름값 인상 등으로 해서 운반 보관료들이 이제 많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성분의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시가 되고 있다.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은 저는 스르프 회계 분석이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이거를 데이터를 삼아 가지고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하는 로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성분 데이터를 MC와 OE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MC가 이제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용, 이 두 가지의 합은 결국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계산해 낼 수 있으면은 이제 스루프 회계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된 내용들이긴 합니다. 이 비성분은 기초재고에서 기말재고로 표기를 하냐. 그 이유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출원가 재료비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재고자산은 변동 플러스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 등 매입액이다. 상품 등 매입액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꺼번에 표기하는 회사도 있죠. 대부분 또 합쳐서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에 따라서는 원재료와 상품을 분리해서 표기해 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A, B, C로 표기해 주는 분들이 저는 상징적으로 그냥 친절한 금자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를 했다는 거죠. 디커플링 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을 산출해 냅니다. 가공비는 어떻게 산출했느냐? 가공 비율은 운영 비용에서 아까 이 운영 비용을 디커플링 했죠. 거기에서 이제 판매 관리를 뺀 게 공장의 생산 가공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생산 재료비는 원재료의 사용액 더하기 상품의 매입액인데, 여기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면은 그게 총 제조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샘플인 경우에는 PQ 총 제조 비용이 일치합니다. 일치한다는 얘기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P와 Q가 일치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총 제조 비용은 P 생산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다. Q 총 제조 비용은 기말재고 더하기 매출원가 빼기 기초재고로 역산으로 뽑아낸다. 이게 일치하면은 이게 이제 1단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검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산 재료비는 Q 총 제조 비용에서 가공비를 빼는 겁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만 이 총 제조 비용에서 가공비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제가 비공개를 해왔던 역산에서 산출하는 총 제조 비용의 산출 방식인데요. 매출원가는 우리는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기말 이 가공비 배부 자산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가공비 재고 자산을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총 제조 비용은 어떻게 산출해 내느냐 그러면은 기초 1편에서는 제공품과 제품을 분리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묶어서 계산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묶어서 여기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말 이 WCAI에서 매출원가를 더해서 거기에서 기초 WCAI를 빼면은 그게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조 원가나 총 제조 비용이나 같은 의미가 되겠어요. 요 칸을 만든 거는 계약자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주 산업인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계약자산, 즉 건설업인 경우에는 이제 미청구 공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이 기타 포괄 제공으로 그 인식을 해서 총 제조 비용을 또는 건설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런 양식을 만들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제조 비용 산출하는 거 간단하죠? 네. 특별히 비밀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표를 보면은 이 스카이어 홀딩스가 이렇게 해서 총 제조 비용을 산출했구나 라고 금방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초 3편까지 스루풋 회계 분석을 위한 그 매출 재료비 산출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그 총 제조 비용 산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론적인 근거와 또 어떤 그 사고방식 이런 것을 좀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스루풋 회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여기까지 기초 3편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기초 3편이 한 중급 정도 된다고 한다면 기초 4편은 기초 4편도 이제 자료는 만들었어요. 오늘 한 2편 이상 이렇게 한 2시간 이상 떠들다 보니까 에너지가 좀 고갈되는군요. 탄수화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이게 이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영양분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탕물도 막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좀 가야지만은 이렇게 해서 기초 3편까지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우실는지 모르지만은 반복해서 좀 들어주시면은 또 데이터들을 한번 또 실습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문화생으로 자처하시는 분이 한두 분 아주 소수입니다만은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저하고 같이 스루풋 회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기초 3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